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평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두고 최장 평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침묵을 지키면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원래 신속재판 방침을 밝혔던 헌재가 평의를 이렇게까지 이어가는 배경 어떤 거라 먼저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평의의 정확하고 상세한 경과는 누구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은 그 8명 헌법재판관의 상세한 평의 경과와 이번 주말 로또 번호만큼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있어요. 아마도 헌재가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탄핵 심판 결정문에 담을 사실 인정의 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은 단신제이지 않습니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관련된 사법 절차 중에 헌재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형사재판은 앞으로 1심, 2심, 3심까지 남았는데 그 재판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담은 사실 인정과 뭔가 세부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는 헌재 결정의 권위에 어떻게 보면 손상 내지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고심을 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결정문에 담아낼 것이냐,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이번 탄핵 심판 과정 내내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형사 피고인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의 해석을 통해서 그런 것도 사실대로 작성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절차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인정의 범위를 탄핵 심판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결정문 작성에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인데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결심 공판 이후에 11일 뒤에 선고를 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1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저항했던 여당도 없었고요. 극렬하게 저항했던 당사자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마 불안감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만약에 빠르게 판단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설익은 재판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것을 오히려 깎아내기 위해서, 상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일종의 뜸들이기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께, 그리고 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집권 여당 쪽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막 집회 현장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은 헌법기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지나가니까 이제는 지도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선고를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요즘 정말 매일 질문을 드리는 게 헌재가 선고를 언제 내릴 거냐, 이 부분 매일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선고하기 2, 3일 전에 기일을 고지를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려면 내일은 윤곽이 좀 잡혀야 되지 않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언제 결론이 나올까요? 이번 주에 선고를 하려면은 내일 오후 6시까지는 지켜봐야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2004년 5월 14일에 선고를 하면서 선고기일을 3일 전인 5월 11일에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3월 12일에 선고를 했는데 당시에 3월 8일에 고지를 했죠. 정확하게는 언제 고지를 했냐면 3월 8일 오후 5시 40분에 언론사들의 일보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마지막 재판관들 평의가 있었고, 예. 아마 그날 중으로 선고기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언론의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제로 보도가 처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오후 5시 4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선고될지를 보려면 내일 오후 6시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내일도 고지가 없다면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극심하기 때문에 헌재가 하루 전날 고지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일 중에 고지될 경우 이번 주 금요일,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서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 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이 2월 26일에 변론 종결이 됐는데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 하루 전날인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이 됐기 때문에 예.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3월 25일 화요일 선고 가능성, 이 시나리오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 선고기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황, 헌재 결론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예상보다도 좀 바람 말씀드리면 이번 주 내로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OECD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2.1에서 0.6%를 낮춰서 지금 1.5%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이 장벽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국정 공백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다 공백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 공백 자체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지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잠재 성장률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국회에서 마련도 해야 되고 정부는 사실은 그 추경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가지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리더십이 지금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께서 이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해서 더 강대강 대치가 더 심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체계 자체가 그냥 무시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좀 빠르게 좀 판단을 내려야 된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경제 폭락 이 상황 자체는 막기 위해서 헌재의 결정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일단 헌재 기일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겠고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는데 2시간 만에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관련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만 남은 상황인데 한 총리 그리고 박성재 장관에 대한 선고 결론 또 시기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예상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제가 오랜만에 좀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예. 민생 경제에 대한 염려,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 판단을 빨리 해줘야 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이죠. 작년 12월 27일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돼서 지금까지 직무정지 상태인데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국무총리를 두 번째 역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었고 주밀대사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관세라든가 지금 뭐 민감국가 등등 논란이 많은 한미 관계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이 매우 필요한 분이에요. 계속 직무정지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헌재가 판단을 내려줘야 되고 2월 19일에 변론 종결이 됐는데 이제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사안인가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만에 변론이 종결됐고 2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무정지가 된 지 벌써 96일이 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두 국무위원 모두 탄핵 심판이 내려져서 그 직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헌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박성재 이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요. 12월 3일 내란이 있고요. 12월 4일 바로 그 다음 날 저녁 때 안가 회동을 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그다음에 김주현 예.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 이분하고 행안장관하고 같이 안가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있은 다음 날 바로 그 모였다면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이분들 다 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그대로 아마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란에 동조하는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아마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 결과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그 경중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우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대통령의
것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도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드려도 될까요?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요. 탄핵소추 의결서가 17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간명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틀려 있어요. 계엄에 관해서 국무회의는 심의를 하지 의결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국회에 출석했을 때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하였다. 이런 게 지금 탄핵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00일 가까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야당의 이러한 무리한 탄핵 소추는 조속한 기각 결정을 통해서 헌재가 직무 복귀를 신속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 내용 덧붙일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 경호처에서 비화폰에 대한 서버 이것에 대한 지금 수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4번째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또다시 그냥 무의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만약에 그 자리로 돌아갈 경우에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암살 제보로 인한 신변 위협 우려로 이재명 대표가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해왔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광주행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를 했고요. 또 당 차원에서도 조속 선고 촉구 청원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독재다라고 날을 세웠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헌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헌법을 망치는 독재가 될 수가 있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할 어떤 권리도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지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헌법 자체가 지금 작동이 어찌 보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 대행이라고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이라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 혼자 의사결정이나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아니면 대통령실 그다음에 집권 여당 이 원내대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사실상 섭정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삶을 책임질 수 없는 형태로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도대체 왜 집권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태까지 왔다면 사실은 사과하고 이 야당을 비난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국민들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로지 야당에 대한 탓 이것으로 일관하는 데 있어서 국민 불안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행위 당장 중단하고 국민 삶에 대한 비전을 지금이라도 실행을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한편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그 신속한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철저하게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신중하게 심리해서 완결성 있는 결정을 이루도록 헌재의 독립성을 정치권에서는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헌재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필요한 발언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자 다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천만 국민 중에 4,999만 9,999명은 의견을 말할 수 있을지언정 이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하는지에 관해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면서 원내 제1당 대표로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인 이재명 대표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대선일 전까지 대법원 선고가 날 것인지 아닌지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즉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임시로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는데요. 민주당은 19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군림을 하려고 한다고 맞받아쳤는데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의 연일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헌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불안하니까 우리가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에는 저는 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들어간다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느냐면 헌법은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약속 아니었나요? 그런데 헌정 질서 내에서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이거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헌정 질서 밖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2일 날 2주가 지나자 국회의장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명서까지 발표했어요. 근데 지금 또 일주일 지났습니다. 3주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왜 안 지키죠? 본인이 공직자고 30년 동안 공직을 했습니다. 그 뭡니까?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그 법의 근원은 또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을 강조하는 것이고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헌법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유불리를 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전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라도 헌법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해야 됩니다. 헌재가 임명 보류는 헌법에 위반되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 자체는 존중하고 또 따라야죠. 다만 최상목 대행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점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금 시점에서 임명했을 때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지면은 그 9명이 그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죠. 9명이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헌재는 변론을 재개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할 건데 그러면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굉장한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중간에 헌법재판관 한 명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은 어떤 예단을 갖고 있는 인물이 탄핵 심판에 관여함으로써 결론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이걸 과연 국민들께서 수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 통합을 도모할 책무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는 임명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원 투표 결과 이준석 의원이 93% 찬성으로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의원은 보수계열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개혁신당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의원이 좀 급해 보이죠. 왜냐하면 개혁신당 후보로 오늘 선출이 됐는데 함께 탄핵 소추에 찬성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아직 대선 후보를 뽑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급하게 뽑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급한가 사실 추론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오늘 답을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 객관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을 독자적으로 완주할 만한 여력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물음표가 그려져요. 2022년 대선 때 당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지금의 개혁신당과 똑같은 의석수 3석이었고 전국 득표율, 직전 총선에서의 득표율은 지금 개혁신당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노상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대선 때 자기 사비로 선거 비용 70억 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공개된 본인의 재산이 1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 4분기에 개혁신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이 약 3.4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받은 경상보조금이 약 3.5억 원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보조금이 더 나오겠지만 경상보조금이 반년에 한 7억 원 정도 나오는 작은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독자적으로 대선을 완주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조속히 후보 지위를 확정지은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당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본인과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기 대선 있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한 주자에 대해서
공격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를 일찍 확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급하다. 그리고 독자적인 완주 가능성에는 좀 물음표를 찍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방송 나와서 알았습니다. 예, 예. 후보로 선출되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요. 경쟁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쉽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체제이든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이든 1인 독주 체제에 대한 비판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실험 정당을 만들고 그 실험하는 정당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적어도 본인이 비판하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93% 나왔다고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북한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찌됐건 앞으로 이 되는 과정이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아마 둘 간의 단일화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합당 방식이 됐든 아니면 정책 연대 방식이 됐든 그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끔찍한 본인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과 끔찍한 혼종 정당이 다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드는데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찌됐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의제를 잘 던져왔거든요. 어르신들 나이 65세 바꾸는 문제랄지 예. 아니면 교통비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잘 던져준다면 아마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데 쓰기보다 정책, 미래 이슈를 좀 다루는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감 국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걸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 짧게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감 국가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예. 좀 저는 애써 축소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과 통화도 여러 차례 하고 계속 해보니까 이 정보가 좀 종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4월에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때 핵을 만들 수 있다. 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발언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이후에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이 실제 핵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수집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저는 이번 이 사안에 일정 부분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국익이 걸린 외교 현안만큼은 팩트 기반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조셉 권 그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다. 큰일이 아니다. It's not a big deal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반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 국립연구소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안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측을 한 핵무장론 같은 것이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만큼은 예.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앞서 나가서 억측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해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고 정말 위험한 정당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